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웹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프로세스 과정, HTTP 구조를 스타트 라인, 헤더, 빈줄, 그리고 바디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고급편 3부로 HTTP 구조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 라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안 관점에서 봐야 할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보안 담당자로서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법을 기술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HTTP 1.1 스타트 라인의 요청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요청 라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작업의 종류와 요청의 대상, HTTP 버전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청 라인은 메시지의 첫 줄에 위치해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요청 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안적인 인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청 라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메서드, 경로, 그리고 HTTP 버전입니다. 먼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다양한 HTTP 메서드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메서드를 보안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et 메서드입니다. get 메서드는 서버에서 특정 리소스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본문은 포함되지 않고 주로 URL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get 요청에 주의해야 할 점은 URL에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데이터를 get 요청에 담아 URL에 포함되게 되면 해당 정보는 브라우저 히스토리, 서버 로그, 그리고 레퍼럴 헤더에 남게 되어 유출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get이 아닌 포스트 요청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get의 경우 최초 웹의 탄생부터 사용된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 중에 get 메소드를 사용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능에 맞는 메소드를 활용해 요청하라고 전달하고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메소드입니다. 포스트는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본문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회원갑이나 로그인 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메서드는 본문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get보다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즉 CSRF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위조된 포스트 요청을 만들어 서버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RF의 토큰을 활용해 요청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put 메서드입니다. put은 서버의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됩니다. 포스트와 비슷하지만 동일한 리소스가 있는 경우 새로운 리소스 생성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됩니다. put 메서드는 리소스를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 관리가 미흡하면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덮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put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접근 제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delete 메서드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되며 민감한 작업입니다. delete 요청은 서버의 리소스를 삭제하기 때문에 delete 요청을 사용할 때는 권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사용자에게 delete 권한이 부여된다면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delete 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허용하고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옵션 메서드는 서버가 특정 리소스에 대해 지원하는 HTTP 메서드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메서드는 서버의 보안 설정을 탐색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옵션스 요청을 사용해 서버가 어떤 메서드를 허용하는지를 알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공격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는 옵션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메서드입니다. 리소스의 일부만 업데이트할 때 사용됩니다. 패치는 리소스의 일부분만 수정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서버에서 수정 가능 범위를 검증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요청으로 리소스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로입니다. 경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리소스의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으로 URL에서 도메인 이후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PI
user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는 사용자의 입력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디렉터리 트래버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트래버셜이란 공격자가 경로에 점점 같은 문자를 포함시켜 서버에 민감한 파일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API /files /etc/password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의 주요 파일에 접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로의 특수 문자를 필터링하거나 서버 내에서 허용된 경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로 변조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접근 제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HTTP 버전입니다. 요청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클라이언트가 사용 중인 HTTP 프로토콜 버전을 정의합니다. HTTP 1.1에서는 HTTP 1.1을 지정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규칙을 정의합니다. HTTP 버전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규칙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HTTP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끊어지지만 HTTP 1.1에서는 Keep Alive가 설정되어 연결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연결 유지 기능은 서비스 거부 공격, 보통 DDoS라고 하죠. 이 DDoS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버는 요청의 HTTP 버전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연결을 제한하며 서버를 보호하는 타임아웃 설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요청 라인을 다룰 때 중요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서드의 접근 제한 및 필터링입니다. 서버는 특정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HTTP 메서드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et은 리소스 조회에만 사용하고 delete는 관리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메서드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적용입니다. 경로는 자주 조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경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경로를 변조해 민감한 파일에 접근하거나 서버 기능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청 라인 로깅 및 분석입니다. 보안 담당자는 모든 요청 라인을 주기적으로 로깅하고 비정상적인 요청 패턴을 탐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IP에서 다수의 포스트 요청을 발생하면 잠재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경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TTP 응답 메시지의 첫 줄로 서버가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응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은 HTTP 버전, 상태 코드, 그리고 상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HTTP 버전입니다. HTTP 버전은 서버가 응답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버전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HTTP 1.1과 같이 표기합니다. HTTP 버전을 명시함으로써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통신 방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TTP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이 끝나면 연결이 끊기지만 HTTP 1.1에서는 Keep Alive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연결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결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은 서버 자원을 점유하게 되므로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DDoS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담당자로서 HTTP 버전 설정에 따라 서버 연결 타임아웃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원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배운 요청 메시지의 HTTP 버전과 동일합니다. 즉, 보안 담당자로서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의 조치가 같습니다. 한번 타임아웃 설정을 적절히 하면 요청과 응답 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상태 코드입니다. 상태 코드는 숫자 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크게 5가지 범위로 나누어 각 범위의 특정 응답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00번대입니다. 요청이 수신되었으며 처리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예로 100 continue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0번대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5K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하고 201 created는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300대입니다. 요청할 리소스가 다른 위치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01 moved permanently는 리소스가 영구적으로 이동되었음을, 302 found는 임시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400대입니다.
코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400 bad request는 요청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요. 400 not found는 요청의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500대입니다. 서버가 요청을 처리할 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500 internal server error는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 결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공격자에게는 서버의 상태나 취약성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3 forbidden code는 특정 리소스에 접근 권한이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를 통해 우회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500 internal server error와 같은 서버 오류 코드를 발생할 경우 서버의 내부 문제를 노출할 수 있어 공격자가 서버의 약점을 추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에서는 불필요한 상태 코드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는 기본적인 오류 메시지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설명은 상태 코드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205K, 404 not found처럼 상태 코드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태 설명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응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 또한 내부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3 오류 메시지는 서버 오버로드라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서비스 unavailable처럼 정보가 많지 않은 설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설명은 공격자가 서버의 상태를 추측하거나 취약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 라인은 서버의 응답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요소지만 보안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상태 라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상태 코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불필요한 상태 코드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공격자가 서버의 상태를 파악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400대 오류에 대해 같은 상태 코드로 통일하여 내부 권한 구조를 숨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간결한 상태 설명 사용입니다. 상태 설명에 과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상태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서버의 상태를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HTTP 1.1 스타트 라인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의 상태 라인 구성 요소와 보안 인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청 라인은 HTTP 요청의 첫 출발점이자 보안상 중요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서버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버 응답의 상태 라인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각 요소가 보안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 라인을 잘 관리하여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보안 담당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헤더 필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안 관점에서 봐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